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바뀌었는데 관계의 끝은 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고 이 관계만큼은 예전과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익숙한 감정이 다시 찾아옵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사랑받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는 압박,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 혹은 반대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습관.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관계를 반복할까? 왜 나는 사랑 앞에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질까? 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읽고 관계 심리 영상을 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친절해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똑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상처를 마주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상처는 종종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만난 사람,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서 살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으며, 때로는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과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치유는 내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통증을 알아차리고 그 통증이 더 이상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도록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무의식뿐 아니라 인류가 오래도록 공유해온 깊은 무의식, 즉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이미지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 원형입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처음 느낀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안전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직접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어머니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다면 아이는 세상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배웁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안정적이었다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주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멀리 있었거나 아이를 조건적으로 사랑했거나 과도하게 통제했거나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난했다면 아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하는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버려질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이 믿음들은 어린 시절에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오래된 문신처럼,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아이는 아직 그때의 장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무너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면 버려질 것 같은 공포가 올라옵니다. 작은 실수를 하면 나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할까?
언젠가 실망하지 않을까?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떠나지 않을까? 이것이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의 시작입니다. 관계가 바뀌어도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불안해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부재입니다. 어머니가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리 있었던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빴거나 우울했거나 자신의 고통에 갇혀 있었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옆에 있지만 진짜로 만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고 울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뻐해도 함께 기뻐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착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완벽해지면 엄마가 나를 봐줄까? 이렇게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친밀감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마음 한쪽에서는 따뜻함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가까워지면 실망하게 될 것 같고 기대하면 버려질 것 같고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원하면서도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스스로 벽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고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고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면 인정받는 관계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선물로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을 보상으로 배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냈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상대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완벽한 연인,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지 자신의 성과에 주어진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잉 보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늘 챙겨주고 위험한 일은 막아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대신 결정해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볼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못해. 세상은 위험해. 누군가 허락해줘야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결정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불안해하며 늘 누군가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혹은 반대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독립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존과 극단적 독립은 둘 다 진정한 자립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립은 혼자 설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균형입니다. 네 번째는 역할의 뒤바뀜입니다. 아이가 아이로 살지 못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아팠거나 불안정했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아이는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어머니의 표정을 먼저 봅니다. 어머니가 우울하면 달래야 하고 어머니가 화나면 조심해야 하고 어머니가 무너지면 자신이 버텨야 합니다. 그 아이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관계에서 늘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대의 상처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욕구는 말하지 못합니다. 받는 것을 어색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혼자 다 짊어지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와 비난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 정도 해서 되겠니? 너는 항상 부족해? 또 실수했니?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자기 자신을 결함 있는 존재로 느낍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늘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실망할 거야. 여섯 번째는 정서적 조종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책감을 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그러면 엄마는 너무 서운해.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죄스럽게 느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니요라는 말을 어려워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맞춰주다가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입니다. 이 모든 상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떤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착한 아이, 완벽한 아이, 엄마를 돌보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실망시키지 않는 아이, 성공해야 사랑받는 아이. 하지만 아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소중해. 그 말을 듣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찾아 헤맵니다. 연인에게서, 친구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상사에게서, 자녀에게서, 세상의 인정 속에서 그 오래된 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밖에서 찾아도 내 안의 상처가 그대로라면 그 사랑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상처는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조종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익숙한 상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할까? 이 감정은 정말 지금의 일 때문일까? 혹시 오래전에 내가 다시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상대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과거의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치유도 시작됩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서운함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조차 큰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인정은 비난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실제로 있었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외로웠다. 어머니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나 역시 상처받았다. 이 두 가지 진실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정직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느끼기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과정입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실망, 두려움, 그리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우리는 어린 시절 이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묻어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관계 속에서, 몸의 긴장 속에서, 불면과 불안 속에서, 이유 없는 눈물 속에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치유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구나. 그때 많이 무서웠구나. 그때 누군가 안아주길 바랐구나. 그때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머니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상처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해는 분노를 억지로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 속에 갇혀있던 마음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데려갑니다.
그분도 한 사람이었구나. 이 문장은 상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의 사슬을 끊기 위한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책임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 안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내 삶이 오직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도 있고 멈추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 상처받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희생자로만 남을 수도 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이제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양육입니다. 재양육이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을 지금의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필요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실수해도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인정이 필요했던 사람은 작은 성취도 스스로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만큼 해낸 것도 대단하다.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은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거절하고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의 아이에게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재양육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합니다. 상처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감정을 충분히 느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됩니다. 용서는 서둘러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느 날 내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에 더 이상 내 삶 전체를 묶어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가볍게 살기 위해, 내가 현재를 살기 위해, 내가 과거의 방 안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보기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조금 늦게 답장해도 곧바로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도 내 가치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사랑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군가를 돌보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관계의 역동은 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인정만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완벽한 존재로 기대하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만큼 가까이 하고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휘둘리지 않고 이해하되 나를 잃지 않는 관계.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무의식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정서적 부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녀에게도 정서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성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은 사람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반대로 방임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 뒤바뀐 경험을 한 사람은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패턴을 의식하면 그 사슬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따뜻한 연결, 건강한 경계, 자율성에 대한 존중,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치유한 사람만이 타인을 덜 아프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치유는 가장 깊은 책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어질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패턴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관계에서 언제 가장 불안해지는가? 상대의 어떤 말에 지나치게 무너지는가? 나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가? 나는 왜 거절을 어려워하는가? 그 질문들 속에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떠올려 보십시오. 어른의 눈이 아니라 그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했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로 글을 써보십시오.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보십시오.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엄마, 그때 나는 외로웠어요. 엄마, 나는 칭찬받고 싶었어요. 엄마, 나는 비교당할 때 너무 아팠어요. 엄마, 나도 그냥 안기고 싶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은 글이 될 때 조금씩 밖으로 나옵니다. 네 번째로 내면의 아이를 만나보십시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충분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어진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처가 너무 깊거나 감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지하게 돌보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충분히 쉬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치유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를 세우십시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면 만나는 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반복되는 주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좋아진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완벽하게 치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치유마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조건적 사랑이 됩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찾으십시오. 내가 겪은 고통이 나를 어떻게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내 상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는지, 내 외로움이 어떻게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 고통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힘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나를 분리하는 것. 어머니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 아니며
어머니의 기대가 곧 내 운명이 아니며 어머니가 나를 바라본 방식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버려질까봐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돌봐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교 속에서 증명되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책감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 찾고 있었던 사랑은 누군가가 완벽하게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 괜찮아. 너는 소중해.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너는 충분해. 이제 그 말을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오랫동안 혼자 기다렸던 그 아이에게 이제는 말해주십시오. 많이 외로웠지. 많이 참았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순간 평생 반복되던 관계의 패턴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과거에 묶인 채 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받은 사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자신에게 주는 사랑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 내 감정을 느끼는 것, 내 안의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있던 그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변화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